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조민성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이제 더 늦기 전에 잊고 지냈던 나라는 존재를 오롯이 되찾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리는 가장 어렵고 무거운 결정, 바로 황혼이혼입니다.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꼭 필요한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평생을 함께 일군 재산, 인생의 황혼역에 서서 이걸 어떻게 나눠야 할지 생각하면 참 막막하고 가슴이 아프죠. 그 재산에는 단순히 돈의 가치를 넘어 부부가 함께 보낸 시간과 땀, 희생과 기쁨이 모두 녹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재산은 부부 공동의 역사를 담은 일기장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소중한 재산을 조금이라도 덜 나눠주려고 혹은 온전히 혼자 지키려고 위험한 꼼수를 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무섭게 재산을 자녀나 형제 명의로 슬쩍 돌려놓는 거죠. 마음속으로는 내 돈으로 산 거니까 괜찮겠지. 가족 이름으로 해두면 법원도 못 찾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의 눈을 정말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바로 이 황혼기 재산 은닉의 위험한 함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수십 년 전 배우자 이름으로 사둔 땅이 어떻게 내 발목을 잡게 되는지, 재산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잃게 된 한 남자의 어리석은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숨겨진 재산을 귀신같이 찾아내는지, 그 생생한 현장을 저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황혼기 재산 은닉, 명의신탁의 함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경상도에서 한평생 흙만 만지고 살아오신 65살 박씨 아저씨의 기막힌 사연입니다. 박씨는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지만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였습니다. 그에게 땅은 생계수단을 넘어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죠. 젊은 시절부터 그는 동네에서 황소고집, 일벌레로 통했습니다. 남들 해 뜰 때 일어나면 그는 이미 밭에 나가 있었고, 남들 막걸리 한잔 할 때 허리 한 번 더 펴고 김을 맸습니다. 그렇게 밥값 아껴가며 허리띠 졸라매며 정말 소금보다 짜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드디어 동네 어귀에 작은 밭대기 하나를 사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자기 땅의 흙을 손에 쥐어본 날, 그는 며칠 밤을 설쳐가며 그 땅에서 무엇을 키울지, 어떻게 자식들을 먹여 살릴지 꿈에 부풀었다고 합니다. 흙냄새가 그렇게 달콤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등기소에 가려던 날, 마을회관에서 장기를 두던 동네 어른 한 분이 박 씨를 붙잡고 진지하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박 씨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앞으로 재산이 계속 늘어날 텐데, 한 사람 앞으로 재산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세금만 잔뜩 물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땅 하나 정도는 아내 명의로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일이라는, 그 시절에는 일종의 생활의 지혜처럼 여겨지던 이야기였습니다. 박 씨는 한평생 굳은 일을 마다 않고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그 정도 믿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깊은 뜻을 헤아려 주리라 믿었죠.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건 우리 둘의 땅이고 우리 자식들의 땅이니 당신 이름으로 해두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맙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렇게 부부는 등기소에 가서 땅을 아내의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박 씨는 등기된 서류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명의가 누구든 이 땅은 영원히 우리 가족의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 후로 30년, 부부는 그 땅을 함께 일구며 콩을 심고 깨를 심었습니다. 10년 만의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질 땐 함께 밤새 물을 길어 날랐고, 풍년이 들어 쌀가마니가 넘쳐날 땐 그 땅 위에서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라자 박 씨는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아내는 군소리 없이 도장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내는 이웃들에게 이 땅은 애들 아빠 땅인데 자기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며 남편을 지켜세우곤 했습니다. 한 번은 도시개발업자가 찾아와 시세의 2배를 줄 테니 땅을 팔라고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흔들렸지만 아내가 결사반대했습니다. 이 땅은 우리 가족의 역사인데 어떻게 돈과 바꾸냐며 절대 팔 수 없다고 못을 박았죠. 박 씨는 그런 아내가 고맙고 대견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에게 그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청춘이자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죠. 그런데 무심한 세월은 단단했던 부부 사이도 갈라놓더군요. 자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집에서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사건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귀가 어두워져 TV 소리를 키웠고, 아내는 그 소리가 머리 아프다며 짜증을 냈습니다. 식성도 잠버릇도 사소한 모든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묵혀온 서운함이 하나 둘씩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대화는 사라지고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결국 기나긴 세월의 흔적을 뒤로하고 황혼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 씨는 당연히 그 땅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판사를 보며 자신의 거친 손을 내보이며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판사님, 저 땅은 제 피땀으로 산 제 땅입니다. 제 손에 박힌 이 굳은 쌀이 그 증거입니다. 세금 때문에 잠시 아내 이름으로 해둔 것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주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 땅은 자신의 명의로 된 고유한 재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심지어 아내 측 변호사는 과거 개발업자에게 땅을 팔지 않은 일화를 거론하며 아내가 오래전부터 이 땅에 대한 확고한 소유권을 행사해왔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아내의 그 변한 눈빛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그리고 함께한 세월에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법정 다툼은 치열했습니다. 박 씨는 땅을 살 때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동안 재산세는 꼬박꼬박 누가 냈는지 빚바랜 통장 내역과 낡은 영수증을 모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분할 판결문에는 그 토지는 명의자인 아내 소유로 확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돈으로 산 땅을 내 아내에게, 그것도 법의 이름으로 빼앗기다니요. 이혼의 상처보다 더 큰 재산 상실의 아픔을 겪은 박 씨.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그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가 새로운 소송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명의신탁이니 내 땅을 잠시 맡겨둔 것뿐이니 내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다시 하자는 것이었죠. 과연 박 씨는 자신의 땅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박 씨의 이야기를 법적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한평생 일군 재산을 눈앞에서 빼앗기는 심정, 오죽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박 씨처럼 실제 돈 낸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법률 용어가 바로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소유자가 세금 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재산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 씨의 주장대로라면 땅의 실제 주인은 자신인 신탁자이고 아내는 이름만 빌려준 사람인 수탁자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이런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입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나쁜 목적이 아니라면 부부 간의 명의신탁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씨처럼 아내 이름으로 해뒀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박 씨가 놓친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법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 판결의 형성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판결의 형성력이란 법원의 판결이 땅 하고 내려지는 순간 그 이전의 모든 권리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도화지를 깨끗하게 지우고 법원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의 역사는 모두 지워지고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강력한 힘이죠. 박 씨의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산 분할의 일환으로 그 땅을 아내의 소유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설령 그 전에 부부 사이 이건 사실 남편 땅인데 이름만 빌려준 거야 라는 유효한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거의 약속은 이제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재산분할 판결이라는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을 통해 그 땅은 법적으로 완벽한 아내의 재산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법원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재산분할 판결에 부여했을까요? 바로 법적 안정성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하면서 재산 정리가 다 끝났는데 몇 년 뒤에 또다시 사실 그건 내 거였어 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분쟁이 끝없이 이어지겠죠. 이혼한 부부가 평생 서로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법원은 재산 분할 판결로 모든 것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박 씨가 이혼이 끝난 뒤에 사실 그건 명의신탁이었으니 땅을 돌려달라 라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이혼 소송에서 재산 관계가 모두 정리되었고 그 판결로 땅은 아내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제 와서 다른 주장은 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박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명의신탁을 주장할 기회는 이혼 소송 과정, 바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야 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이 땅은 명의신탁된 내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거나 설령 분할 대상이 되더라도 내 기여도가 100%이므로 나에게 전부 주어져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했어야 하는 거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이라도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혼 시 재산 분할 판결이 얼마나 무서운 효력을 갖는지 보여줍니다. 나중에 되찾으면 된다 라는 안일한 생각, 가족끼리인데 설마
하는 믿음이 수십 년 땀의 결실을 한순간에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맨주먹으로 자수성가한 70살 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쉼없이 달려온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최 사장님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공장 부지 중에서도 가장 목 좋은 땅, 큰 길가에 접한 200평을 며느리 명의로 떡하니 증여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에 온 하객들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모두 왜 귀한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에게 이런 금싸라기 땅을 주냐며 수군거렸죠. 여기에는 산전수전 다 겪은 최 사장님 나름의 깊은 계산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착하고 성실하긴 한데 귀가 얇고 사람을 너무 잘 믿는 성격이라 사업가로서는 영 불안했습니다. 젊었을 때 친구 말만 믿고 보증을 서줬다가 큰 돈을 날린 적도 있었고 유행하는 사업 아이템에 혹해서 무작정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최 사장님이 뒷수습을 해주었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업이니 재산 일부는 꼼꼼하고 현실적인 며느리 이름으로 단단히 묶어둬야 나중에 혹시 모를 사업 실패나 채무 문제에서 가족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줄 거라 믿었던 겁니다. 아들 가족을 위한 일종의 비상금이요, 최후의 안전장치였던 셈이죠. 최 사장님은 며느리에게 땅 문서를 건네주면서도 신신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이것은 너희 부부 평생 잘 살고 손주들 걱정 없이 키우라고 주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들 사업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한 마지막 비상금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고 반드시 아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그 의미를 분명히 했습니다. 며느리도 그 자리에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화답했습니다. 아버님의 깊은 뜻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겠다며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 며느리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모님께 살갑게 대하고 남편 내조도 잘하며 현명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동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좋았지만 아들의 사업이 몇 번 휘청거리면서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직원이 거액의 자재를 빼돌려 도망가는 바람에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는 날이 늘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로하기보다 현실적인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회사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며 며느리 명의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 땅은 아버님이 자신을 믿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남편의 사업 미천으로 날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의 당부를 이야기했지만 며느리는 지금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이 땅마저 날리면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는 그 땅을 가족의 비상금이 아닌 자신의 안전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고 결국 이혼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이었습니다. 재산 분할 절차가 시작되자 15년 전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함을 표하던 며느리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증여해준 그 땅을 자신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은 자신의 고유한 재산이니 남편과는 단 한 평도 나눌 수 없다는 차가운 논리였죠.
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과 가정을 지키라고 준 땅인데 이제 와서 자기 혼자 다 갖겠다니요. 아들은 법정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판사님, 저 땅은 아버지가 자신과 아내, 가족 전체를 위해 주신 것이며 형식상 아내의 명의일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저 땅을 형성하거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한 바는 단 하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가 땅을 증여할 당시의 정황, 가족들 앞에서 며느리와 나눴던 대화, 그리고 그 땅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 했을 때 아내가 거부했던 일까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땅은 사실 자신에게 준 재산을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것과 다름없다고, 등기라는 껍데기 뒤에 숨겨진 진짜 주인을 찾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기막힌 상황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참 복잡하고도 가슴 아픈 상황이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 재산, 과연 이혼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땅이 과연 며느리 고유의 재산인 특유재산이냐, 아니면 부부가 함께 이룬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느냐. 둘째, 아들의 주장처럼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먼저 법률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 재산으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그 사람에게 속한 재산이라는 뜻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대표적입니다. 이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협력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상속받은 낡은 상가 건물을 남편이 자기 돈과 노력을 들여 리모델링하고 임대 수입을 크게 올렸다면 남편은 그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재산 가치가 저절로 오르는 것을 넘어 가치를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아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것은 특유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자신에게 준 것을 아내에게 명의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실질 소유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될 수 있고 재산 분할에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아예 분할 대상에서 빠지거나 분할하더라도 압도적인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죠. 하지만 법원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입증 책임의 원칙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입증 책임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우리 가족끼리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는 말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법원은 아주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땅의 실제 소유주는 아들로 하고 며느리는 명의만 빌려준다 라는 내용의 각서나 계약서가 있는지, 땅을 증여받을 때 낸 증여세나 취득세 같은 세금을 아들이나 시아버지가 대신 내줬다는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지, 그동안 그 땅에서 나온 임대료 수입을 누가 가져갔는지, 등기 권리증이나 집문서 같은 관련 문서를 누가 보관하고 있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유를 꼼꼼하게 따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했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명의신탁 계약서 같은
결정적인 서류는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들 사업을 잘 보필하고 가정을 지켜달라라는 조건을 붙여 증여한 부담부 증여의 성격도 일부 있었죠. 결국 법원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들의 명의신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등기라는 공적 장부의 기록을 뒤집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한데 가족 간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 사례는 입증의 어려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가족 간의 거래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는다는 이유로 계약서 한 장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죠. 하지만 그 따뜻했던 믿음이 법정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줄 때는 그 법적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번거롭더라도 그 뜻을 서류로 남겨두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던 한 남자가 이혼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며 자수성가한 김 사장님.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힘으로 이룬 부에 그 부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아내와 오랜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친 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고생하며 불린 재산을 법의 잣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쓰라렸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께 물려받은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은 김 사장님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밴 유산이자 가문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그의 손을 잡고 이 건물만큼은 네가 꼭 지켜달라 라고 유언처럼 남긴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 훌쩍 넘어가면서 법적으로는 아내가 건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주신 것인데 왜 아내가 권리를 주장하는지 억울함과 분노가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이 건물에서 비롯된 바가 컸습니다. 아내는 낡고 오래된 건물을 팔아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고 몇 년째 그를 졸랐지만 김 사장님은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텨왔던 겁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김 사장님은 결국 해서는 안 될 위험한 꾀를 냅니다. 늦은 밤, 그는 30년 지기 친구인 박 부장을 허름한 포장마차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죠. 자신이 이혼하게 됐는데 상가 건물만큼은 지키고 싶으니 박 부장이 잠시 내 건물을 사기로 한 것처럼 가짜 매매 계약서를 쓰고 가등기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박 부장은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라며 사문서 위조의 강제집행 면탈죄까지 걸릴 수 있는 위험한 일에 자신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님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과거 박 부장이 사업에 실패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자신이 어떻게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도와줬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이 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냐며 인정에 호소하고 이혼만 끝나면 바로 정리해 줄 테니 절대 피해가는 일 없을 거라며 두둑한 사례금까지 약속하자 결국 박 부장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친구의 눈물 섞인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날짜를 소급하여 정교하게 꾸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찍힌 가등기라는 세 글자를 본 순간 김 사장님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법적으로도 안전하다고, 아내는 물론이고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재산 목록을 정리하다가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고는 아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 남편의 오랜 친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버젓이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벌어진 일, 아내는 남편의 배신에 치를 떨며 변호사와 함께 이 가짜 계약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변호사는 두 사람이 만났을 법한 날짜의 통신 기록과 계좌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드디어 법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김 사장님은 준비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기양양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상가 건물은 이미 제 친구에게 팔기로 계약이 끝난 건물이며 등기부 등본에 있는 가등기가 그 명백한 증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때 아내의 변호사가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박 부장에게 김 사장과 30년 지기 친구 사이가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이라는 민감한 시점에 왜 시세보다 30%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매매하기로 했는지 물었습니다. 박 부장이 계약금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답하자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두 사람의 그날 계좌에서 어떠한 현금 인출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날짜에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며칠 전 포장마차에서 만나 이 모든 일을 공모한 것이 아니냐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박 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던진 위험한 도박, 그 촘촘하게 짜인 거짓말의 그물이 법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 속절없이 찢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김 사장님의 작전, 꽤 치밀해 보이죠? 실제로 이혼을 앞두고 가등기나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는 종종 있었습니다. 가등기란 소유권 이전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임시로 등기해 두는 것인데 이걸 해두면 다른 사람이 그 부동산을 사기 어려워지니 재산을 묶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걸 이용해서 상가 건물이 이미 팔린 것처럼 꾸미려 한 거죠. 그렇다면 법원은 이런 꼼수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이런 종류의 분쟁 해결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할 때 등기부상의 명의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를 따집니다. 김 사장님의 사례처럼 이혼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갑자기 체결된 매매 계약이나 가등기는 법원이 가장 먼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대상 1호입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그 계약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살펴봅니다. 첫째, 실제로 매매 대금이 오고 갔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통해 김 사장님과 친구 박 부장의 수년치 계좌를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오고 간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지도 샅샅이 뒤지죠.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만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하니까요. 당연히 가짜 계약이니 이런 내역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둘째, 계약의 시점과 경위가 합리적인가? 왜 하필 부부 사이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 소송을 앞둔 시점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그것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려 했는지 그 이유를 따져 묻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거래는 법원에서 가짜 계약으로 의심받기 딱 좋습니다. 이런 꼼꼼한 검증 과정을 통해 법원은 김 사장님과 친구 사이의 매매 계약이 진짜 거래가 아니라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서로 짜고 한 가짜 계약, 즉 민법 제108조의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가등기가 재산 은닉을 위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가등기를 무시한 채 상가 건물을 여전히 김 사장님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설픈 시도는 김 사장님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재산을 고의로 숨기려 한 악의적인 태도가 인정되어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아내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하거나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강제집행 면탈죄 등 형사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도박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우리 쪽에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해당 부동산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송과 함께 그 가짜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 달라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 배우자도 채권자로 보호해줍니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친구에게 넘어갔던 재산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생각보다 촘촘한 그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황혼 이혼 시 재산 문제, 특히 명의신탁과 재산 은닉에 대해 다시 한번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씨 아저씨의 이야기. 30년 전 아내 이름으로 사둔 땅을 이혼 후에 되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재산 분할 판결의 형성력입니다. 이혼 판결로 재산 관계가 한 번 정리되면 설령 과거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는 더는 다툴 수 없습니다. 내 돈으로 샀으니 내 것이라는 생각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시아버지에게 땅을 받은 며느리 이야기에서는 입증 책임의 무서움을 배웠습니다. 등기부상의 명의는 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명의와 다른 실질 관계를 주장하려면 그를 뒷받침할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끼리 다 아는 사실이라는 가족 간의 믿음만으로는 내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김 사장님 이야기는 재산 은닉 시도의 위험성을 명백히 경고합니다. 가등기 같은 법적 장치를 이용해 재산을 숨기려 해도 법원은 금융조회를 통해 그 실체를 꿰뚫어 봅니다. 오히려 재산을 숨기려 한 악의적인 행동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 더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법정에서도 통하는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대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숨길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부부 간의 마지막 신뢰마저 깨뜨리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도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나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과 같은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밟으셔야 합니다. 내 몫을 정당하게 지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평생을 바쳐 함께 쌓아 올린 재산을 법정에서 나누는 일,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마치 내 인생의 절반을 떼어내는 것처럼 아프고, 때로는 내가 바친 지난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억울하고 서럽기도 합니다. 그 돈의 액수보다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산 분할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나 처벌이 아닙니다.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공정한 출발선을 긋는 과정입니다. 내가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 토대 위에서 비로소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아닌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것이죠. 이혼 과정에서의 갈등과 상처는 깊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혼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 늦기 전에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내는 용기 있는 선택일지 모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의 선택,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돕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